취해낸 특집 방송 앵커의 목소리. K-드라마의 세계적 성공은 한 배우의 70년 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BC 기자의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그는 단지 연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감정을 세계와 연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화면에 뜬다. 이순재, The actor who taught a nation how to feel.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꼬장꼬장한 아버지로 혹은 뜻밖의 개그캐 할아버지로 드라마에서 항상 볼 수 있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91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하셨다는 소식에 그만 황망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고 이순재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의 삶을 한 편의 드라마로 상상력을 가미해서 각색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순재입니다. 새벽 4시 병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 종로의 한 병동. 저는 91세의 나이로 이 침대에 누워 있지만 손은 여전히 머리맡 책상 위에 대본을 더듬고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는 없지만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대사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 장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제 목소리는 기운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의 리듬을 품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란 이렇게 몸에 배는 것이죠. 대본을 보면 자동으로 호흡이 조절되고 감정의 결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체온을 재고 나갑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 대본만은 완성하고 싶습니다. 배우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종로의 거리는 아직 조용하지만 몇 시간 후면 사람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제 이름을 기억할까요? 아니, 기억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대본의 마지막 장면은 한 노인이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내용입니다. 묘하게도 지금의 제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무의식 중에 이런 작품을 선택한 걸까요? 배우는 언제 은퇴하나요? 젊은 후배가 몇 년 전 제게 물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우는 은퇴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대사를 남기고 퇴장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대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70년 동안 수천 개의 대사를 말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테니까요. 손끝으로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가락에 와닿습니다. 이 감촉마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남긴 연기들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처음 무대에 섰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제 숨이 고르게 들썩일 때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무대가 떠오릅니다. 1940년대 종로의 연극 무대. 저는 그때 15살이었습니다. 낡은 조명 아래 서서 객석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객석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제게는 세상 전체가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저 위에서 사람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밤 무대를 내려오며 다짐했던 말입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 가난,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절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연극을 하느냐고,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일에 매달리느냐고. 하지만 저는 무대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가난도 전쟁의 상처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연기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웃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기란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첫 공연은 형편없었습니다. 대사를 까먹어서 즉흥으로 얼버무리기도 했고 동선을 잘못 짚어서 다른 배우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내려올 때 느꼈던 그 전율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극단 선배들은 제게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성부터 호흡법, 감정 표현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대사를 반복했고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무대 위의 조명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때 만난 한 선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순재야, 배우는 자기 감정을 파는 게 아니라 관객의 감정을 빌려주는 거야. 관객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 말이 제 연기 인생의 첫 번째 철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제 감정이 아닌 관객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달라졌고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저희는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공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웃음이 필요했으니까요.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공연 중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모두 꺼지고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즉흥적으로 손전등을 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빛만으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로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조명도 화려한 무대 장치도 없었지만 배우와 관객 사이에 진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무대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란 관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때의 조명이 눈앞에 선명합니다. 낡고 흐릿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연기하던 소년이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30살이었고 연극 무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상태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대와 카메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첫 촬영장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극도로 부족한 장비, 적은 인력, 그리고 하루에 몇 편씩 찍어내야 하는 혹독한 일정. 무대에서는 한 달 동안 연습해서 한 편의 공연을 올렸지만 방송에서는 대본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촬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순재 씨, 5분 후 스탠바이요. 조연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대본을 훑으며 동선을 외웠습니다. 무대와 달리 카메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빨랐습니다. 감정을 천천히 쌓아 올릴 시간도 없었고 실수하면 바로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첫 촬영은 재앙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자꾸 렌즈를 보게 되었고, 무대 연기처럼 과장되게 연기했다가 감독에게 혼났습니다. 촬영 중간에 조명이 꺼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저는 무대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살리는 법. 저는 어둠 속에서 즉흥적으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거 제가 연기를 너무 어둡게 해서 조명도 우울해진 건가요? 스태프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했던 분위기가 풀렸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촬영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연기는 기다림에서 죽고 웃음에서 삽니다. 제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촬영 현장은 항상 긴장과 압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예산은 빠듯했으며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로를 웃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농담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배역 속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제 변신을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감정을 전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대에서 배웠어요. 무대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막이 오르면 무조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1960년대 중반 텔레비전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가장,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가부장. 그런 역할들이 제 전문 분야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촬영 중에 카메라가 고장났습니다. 당시에는 여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촬영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했고 감독은 촬영 일정을 고민했습니다. 저와 다른 배우들은 그냥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배우들을 모아서 리허설을 제안했습니다. 카메라 없이, 조명 없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대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연습했고 카메라가 수리되었을 때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촬영 분량은 단 한 번의 NG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독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방송 초창기의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비는 형편없었고 환경은 열악했으며 보상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드라마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촬영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다음 날 대본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내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충 하면 다음 세대도 대충 할 거예요. 누군가는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세대로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작품에 대한 존중. 지금 침대에 누워서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준이 지금의 한국 드라마 산업을 키웠으니까요.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검열의 시기, 혼란의 시기, 그리고 문화적 과도기까지. 배우로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대본을 받으면 먼저 검열 기준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사는 쓸 수 없었고 어떤 장면은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 표현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 직전에 대본이 통째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검열에서 절반 이상의 장면이 삭제되었고 저희는 급하게 새로운 대본으로 이어서를 해야 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당황했고 스태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팀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바꿀 수 없는 것에 화내기보다 남은 것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결국 그날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잘린 대본으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본질은 대사가 아니라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치적 소용돌이였습니다. 여러 배우들이 정치적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고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일감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 중 일부는 권력에 기대어 승승장구했고 일부는 저항하다가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배우였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연기뿐이었습니다. 이순재 씨, 요즘 같은 시기에 중립은 없어요. 어느 편인지 밝혀야죠. 한 제작자가 제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배우는 누구 편도 아닌 사람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제 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권력자의 역할도 맡았고 평범한 시민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부자도 연기했고 가난한 사람도 연기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부 작품에서는 캐스팅되지 못했고 몇몇 방송국에서는 저를 기피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차라리 한쪽을 선택하는 게 나았을까요?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우예요. 배우는 무대 위에서 말해야지 무대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에도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연기의 품격으로만 버텼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 드라마에서 독재적인 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본상으로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물을 단순히 악역으로만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때 감독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인물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조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감독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사 하나, 표정 하나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감독이 허락했고 저는 그 인물에게 입체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폭력적이지만 두려움을 가진 사람, 권위적이지만 외로운 아버지. 시청자들은 그 인물을 미워하면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후 많은 편지가 왔습니다.
그중 한 통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렇게 무서웠는데 오늘 드라마를 보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배우의 역할은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입장 표명도 거부했고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 연기했을 뿐입니다. 후배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남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로 남으려고 했을 뿐이죠. 지금 병실에서 그 시절을 돌아보니 후회는 없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저는 제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그는 제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주무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가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대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장면 아직 완성 안 하셨죠? 그는 제 머리맡에 있던 대본과 똑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어떻게 알았나? 선생님이 대본을 손에서 놓으실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배우였습니다. 당시 그는 25살의 신인이었고 저는 55의 중견 배우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가 계속 NG를 냈습니다. 5번, 10번, 20번. 감독은 화를 냈고 다른 배우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하나? 선배님 앞에서 연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동료일 뿐이네. 나를 의식하지 말고 상대 배우를 보게나. 다음 날 촬영에서 그는 단 한 번에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기 기술보다는 배우로서의 태도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배우는 재능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그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병상 옆에서 대본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이 장면 함께 읽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기고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아들이 노년의 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차례에 맞춰 대사를 읽었습니다. 고생이 뭐가 고생이냐.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지. 제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주 오면 뭐하나. 올 때 진심으로 오면 되는 거지. 우리는
대본의 마지막 장면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명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관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병실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사를 읽고 나서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대본 선생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가? 나는 그냥 대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대사 하나하나가 선생님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입니다. 저는 대본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대본은 어쩌면 제 인생을 담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배우가 평생 완성되는 날이 어디 있나.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지.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한 편의 긴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악수했던 그 손이 이제는 든든한 동료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는 좋은 배우가 되었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스스로 노력한 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대본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대사 하나하나에 70년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사제 관계가 담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오후에 촬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배우는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네.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뵐게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리허설이라는 것을요. 문이 닫히고 다시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읽었던 대사들이 아직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배우는 혼자 무대에 서지만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제가 받은 것을 그에게 물려주었고 그는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의 대를 잇는 방식입니다. 제자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천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무대였습니다. 낡은 조명 아래서 처음 대사를 외치던 그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텔레비전 스튜디오.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떨림, 동료들과 함께 밤새 리허설하던 기억, 조명이 꺼졌을 때 던졌던 농담, 또 다른 장면. 1970년대 검열로 대본이 잘린 날, 화가 났지만 참았던 순간, 동료들을 모아놓고 격려했던 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무대, 모든 촬영장, 모든 동료들. 웃었던 순간도, 울었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던 날도 보였습니다. 연극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순간. 그녀는 제 연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당신의 연기가 너무 슬펐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제 모든 공연을 봤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늙어서도. 그녀는 항상 객석 어딘가에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도 스쳤습니다. 첫째가 태어난 날 저는 촬영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은 배우니까요. 그녀는 평생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늦은 귀가도, 적은 수입도, 불안정한 미래도.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배우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가 상을 받던 날들. 처음 받은 연기대상, 공로상, 평생공로상.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 작가, 스태프, 동료, 배우들.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지나갔습니다. 함께 연기했던 배우들, 가르쳤던 후배들, 존경했던 선배들. 어떤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들은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든 작품들이 저를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 조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91년 동안 살아온 몸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스탠바이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그 말. 저는 무대 2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마지막 장면이로군. 제 목소리가 무대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갈고 닦은 배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위해. 무대는 배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병실의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명 아래서 마지막 대사를 말하는 곳에. 2025년 11월 25일 새벽 6시. 한 방송국 기자의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별세. 향년 91세. 그는 즉시 상사에게 연락했고 10분 만에 긴급 특집 방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방송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채널이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추모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이순재의 흑백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하철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순재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믿기지 않아. 진짜? 어제까지 살아계셨잖아. SNS가 순식간에 추모글로 가득 찼습니다. 연예인, 정치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는 드라마는 무조건 재미있었어요. 어렸을 때 순풍산부인과 보면서 진짜 많이 웃었는데 국민 할아버지를 잃은 기분이에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순재 관련 검색어였습니다. 그의 출연작, 명대사, 일화, 수상 경력. 사람들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공식 애도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연기계에 큰 별이 지다. 이순재 선생님은 70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는 묵념으로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적 대립도 이날만큼은 멈췄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한 PD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이순재 선생님 때문이었어. 고등학생 때 선생님 연기를 보고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었거든. 저도요. 선생님처럼 오래 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이 이순재를 보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배가 아니라 이정표였습니다. 오후 1시 한 카페에서 50대 부부가 태블릿으로 이순재의 옛날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던 해에 했던 드라마네. 기억나? 그럼. 우리 신혼집에 TV도 없어서 옆집 가서 봤잖아. 그들은 화면 속 젊은 이순재를 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순재의 연기와 함께 그들의 인생도 흘러왔던 것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이순재가 출연한 작품들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순풍산부인과 오래된 영화들, 최근 드라마까지 모든 작품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세대를 넘어선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80년대생입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연기 보고 자랐어요. 90년대생이지만 부모님이 보시던 드라마에서 항상 봤어요. 2000년대생입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멋있으셨어요. 오후 3시 연예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이순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중견 배우가 기자회견에서 울먹였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한국 연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기준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신인 배우도 원로 배우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순재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한국 연기계의 나침반이었다고. 저녁 뉴스는 모든 채널이 이순재 특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의 70년 연기 인생을 정리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시청률은 30%를 넘었습니다. 밤 9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 배우를 추모합니다. 이순재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서서 묵념했습니다. 한 나라가 한 배우를 위해 멈춰 선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한 노인이 광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이순재와 함께 연극을 했던 동료였습니다. 순재야, 너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함께 늙기로 했잖아.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순재 선생님 아셨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였지. 60년을 함께 살았어. 어떤 분이셨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배우였어.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항상 배우였지.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순재의 작품을 다시 보고 그의 대사를 떠올리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한 배우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0년의 연기, 수천 개의 대사, 수백 편의 작품.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로서의 품격. 그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3일 동안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배우, 감독, PD, 작가는 물론이고 그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일반인들까지 조문을 왔습니다. 빈소 앞 작은 테이블에는 한 권의 대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발견된 그것. 이순재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대본이었습니다. 유족들이 특별히 전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본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로 남으려 했던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대본 마지막 페이지에는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배우는 늙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남아 영원히 살게 된다. 그의 마지막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배우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30년 전 제자였던 배우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병실에서 이순재와 마지막 리허설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전시된 대본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대본이었습니다. 선생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장례 사흘째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방송계, 영화계, 연극계의 모든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 각계각층에서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결식 마지막 순서에서 한 후배 배우가 무대에 올라 이순재의 대표 대사를 낭독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대사는 이순재가 평생 했던 말이었습니다.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 길가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 연기 보고 평생 살았는데. 옆에 있던 중년 여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연구차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나와서 마지막 배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방송사가 이순재 추모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이 재방송되었고 시청률은 평소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한 가정집 거실에서 세 세대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 40대 딸, 10대 손녀. 화면에는 젊은 시절 이순재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예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이야. 진짜 오래 일하셨네요. 그럼 70년이나 하셨어. 손녀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70년이나 배우를 하시다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으니까. 돈 때문이나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연기를 사랑했으니까. 화면 속에서 젊은 이순재가 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촬영된 장면이었지만 연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좋은 연기는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각종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순재 특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출연작 조회수는 수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젊은 세대도 중년 세대도 노년 세대도 모두가 그의 작품을 찾아봤습니다.
댓글창에는 세대를 초월한 감상평이 올라왔습니다. 2010년대생인데 처음 봤어요. 진짜 연기 잘하시네요. 이분 연기는 시대를 초월해요.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런 배우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방송가에서는 이순재를 추모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80대 원로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순재는 배우 중에 배우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배우란 무엇인가를 평생 보여주었습니다. 50대 중견 감독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현장에서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셨죠. 20대 신인 배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선생님 작품 보고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순재는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고 그의 대사들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었으며 그의 정신은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연기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처럼 평생 진심으로 연기하는 사람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배우는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연기를 하는 게 목표예요. 이순재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이순재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메모. 배우는 늙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남아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볼 때마다, 후배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를 때마다, 누군가가 배우를 꿈꿀 때마다 이순재는 그곳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고 이순재 선생님의 삶을 한 편의 드라마로 담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70년 배우 인생의 무게와 의미를 풀어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